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후반 초등학생 딸아이의 엄마이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이혼 후 친정 근처에서 작은 베이커리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이혼 스토리입니다. 구질구질함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끝은 사이다였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며 가족과 사랑보다 돈을 더 중시했던 쓰레기 같은 전남편 놈과의 이혼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는 딱 2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고 아이와 막막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지만요.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녹록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제 사연을 듣고 싱글맘 분들이나 혹은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왜냐하면 이혼을 할 경우 흔히 서로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똑똑하지 않게 내 것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꽤나 많이 봐왔거든요. 하지만 기왕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진흙탕 싸움을 하더라도 아주 야무지고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나 혼자 몸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아이도 있다면 더 그래야 하죠. 이혼의 아픔이야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돈이 없이 준비 안 된 이혼에는 고통이 계속 따를 뿐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건 자그마치 10년의 시간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사랑만으로 살아온 시간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있었으니 어쩌면 부부지간 사랑보다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죠. 결혼할 때만 해도 분명 서로 좋아해서 한 건데 왜 살면서 다 잊혔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의 설렘과 추억을 떠올리면서 살기에는 저희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리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사람과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아이 낳고 사는 동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건지. 부부가 이혼했을 때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는 하지만 부부 사이 파탄 난 건 저보다는 남편이 원인 제공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요. 저보다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좋아했고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는 소리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자기 형이 하는 회사에서 형이 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실장님이라는 직함으로 불렸고 저는 남편을 소개로 만났어요. 저에게 남편 소개해 준 사람이 남편 형의 부인, 그러니까 저에게는 형님이 되신 거죠. 저랑 같은 제빵학원에 다니다가 아마 저를 눈여겨보셨나 봅니다. 자기 시동생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나 바꿔놓을 일이 되었네요. 하지만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친정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친정엄마는 대놓고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말리셨습니다. 은주야, 너 그놈이랑 꼭 결혼해야겠니? 아유, 엄마는 그냥 너 30 넘어서 결혼해도 되니까 그놈이랑은 안 했으면 좋겠다만. 엄마, 그놈이라니. 그래도 인사 와서 엄마랑 아빠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한 사람인데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죽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엄마도 봤잖아. 게다가 집도 못 사는 편이 아니래. 결혼할 때 집도 전세지만 해주신다는데? 나보다 훨씬 나은 조건 아니야? 결혼할 때 조건도 중요하다만 일단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결혼해서 마누라 말 잘 듣고 아껴주고 산다면 엄마는 그보다 더한 건 안 바래. 근데 먼저 번에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잘하긴 한다만 은연중에 자꾸 여자한테 권위적인 모습이 보이니 문제지. 결혼해서 너 집에 들어앉힌다는 말도 엄마는 그다지 반갑지 않아. 너 지금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다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때니.
근데 예비 장인 장모 앞에서 하는 말 좀 봐. 결혼하면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애 보게 한다잖아. 엄마도 참. 그럼 나는 편하게 살고 좋은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나야 좋지. 아이고, 모르는 소리. 너 엄마가 왜 이날 이때까지 힘들어도 부동산 일 손에서 안 놓는 줄 알아? 여자도 돈을 벌어야 남편한테고 시댁한테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야.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만 의지해서 받아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눈치 보는 날이 온다. 결혼해도 같이 사회생활하면서 여자 인정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엄마는 결혼해서 마누라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이랑 결혼을 말리나 속으로 오히려 원망했어요. 이때만 생각하면 저는 엄마에게 할 말이 하나도 없네요. 결과적으로 친정엄마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그 당시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나름 꿈이 있었습니다. 월급만 받으면서 청춘을 흘려보낼 게 아니라 제빵을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나중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 다니면서도 제빵 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결혼보다는 제 꿈이 먼저였는데 거기에 남편이라는 변수가 끼어든 거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친정 부모님은 우리 남편을 결혼 전부터 저의 짝으로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리 잘난 건 없는데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아쉬운 마음에 더 반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나름 먹고 살 만한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버님이 물려받아 하신다고 했고 포천에서 큰 공장과 사무실을 같이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아주버님을 도와 공장장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한마디로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 결혼할 때 이미 돌아가셨고 시댁에서 집안의 기둥이라고 할 만한 분은 시아주버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저를 시동생에게 소개해주고 결혼이 성사된 걸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무난한 집안에 수더분한 저 같은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좋다는 말도 시어머니가 하셨어요. 나는 우리 둘째 놈이 결혼 못할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그래도 마누라 복은 있나 보다. 우리 큰 며느리 덕에 좋은 며느리 들어온 거 보면. 우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공직에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두 분 노후 걱정 없으셨고 결혼할 때도 남들 하는 만큼 다 해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굳이 저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결혼할 때만 해도 시아주버님 내외가 집안의 든든한 어른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만 보니 우리 남편이 조금 세상 물정 모르고 머리가 꽃받친 경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디 가면 뒤통수 맞고 다니기 딱 좋은 스타일인데 왜 아주버님이 물려받은 아버지 회사에서 남편에게 일을 시키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디 남의 밑에서 일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망해먹기 딱 좋은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요. 제가 우리 친정엄마 가슴에는 대못을 받고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남편은 나중에 이혼할 때 돼서야 우리 친정에서 자기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걸 알았지만 결혼 하루 전날까지도 엄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얘, 네가 싫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결혼 엎을 수 있어. 결혼 전에는 뭐든 괜찮아. 어쩔래? 그만둘래? 엄마, 내일 결혼식 하는 딸한테 지금 그런 말 하기야? 그냥 잘 살라는 말이나 해주지. 걱정 마, 엄마. 나 엄마 속상한 일 없게 잘 살게. 시댁에서 전세도 마련해 주셨고 우리 결혼할 때 큰 문제 없었잖아. 원래 결혼해서 문제되려면 결혼 전부터 난리법석이어야 하는 거잖아. 나는 그런 일 없었잖아. 김서방도 잘할 거야.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주버님이랑 형님 다들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시는데. 결혼해서도 쭉 그래야 할 텐데. 엄마 걱정이 현실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결혼 전날 딸에게 지금이라도 상관없다. 너만 괜찮으면 엄마가 수습해 줄 테니 파혼해도 좋다고 말하는 친정엄마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해서 우리 친정엄마가 해안이 있는 분이었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엄마에게 왜 나를 그때 더 떠말리지 않았냐는 말까지 할 정도가 되었죠. 이미 아이까지 낳고 참을 대로 참고 속이 곪을 대로 곪아버리는 상태가 되니 더 이상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결혼할 때만 해도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잘 살 거라고 호언장담을 한 저였지만 결혼이란 건 막상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에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하고 세게 현타를 맞게 되는 순간이 결혼하자마자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시댁의 상황이 다른 부분이 꽤나 많았습니다. 하필 아기는 허니문 베이비로 생겨가지고서는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미룰 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긴 탓에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다니던 회사는 결혼해서 임신하면 육아휴직이 그리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쓰게 하고 나는 자리보전 없이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빨리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지내다 보니 제가 짐작하고 있던 상황과 너무나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왜 엄마가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는지, 결혼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말을 왜 했는지 알겠더군요. 일단 돈 문제가 바로 생겨서 남편과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돈 관리를 여자가 하면 안 된다고 기선제압을 하려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주버님 회사가 잘 굴러가서 남편도 월급이 꽤나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에게 듣기로는 한 달에 월급 500만 원은 기본에 성과급 나가는 달은 더 줄 때도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일할 때였으니 그때 열심히 바짝 돈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알뜰히 저축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남편은 저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은 여자가 집안에서 재정관리 한다는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얘기했잖아. 우리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는 내가 하기로. 어머니도 당신한테는 돈 관리 맡기지 말라고 하셨어. 그냥 월급 맡기면 내가 용돈 줄게. 그래야 돈도 모으는 거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무슨 돈을 모아? 우리가 뭐 돈이 궁해? 우리 엄마가 전세도 이미 얻어주셨잖아. 그럼 된 거지. 상황 봐서 천천히 돈 모아 집 사면 되는 건데 결혼하자마자 남자 직업을 틀어주려고 하냐? 나는 내 월급 전부 여자한테 주고 술 한 번 먹을 때도 눈치 보기 싫어. 그리고 돈 관리는 원래 돈 많이 버는 쪽이 하는 거야. 무조건 여자가 경제권 가지는 법이라도 있어? 암튼 나는 당장 버는 돈 다 못 줘. 그럼 각자 버는 돈 알아서 관리하자는 거야? 나는 당신이 정확히 얼마 버는지도 몰라.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신뢰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틀어지면 우리가 잘 살겠니? 걱정하지 마. 내가 나 버는 돈을 열심히 재테크해서 꼭 목돈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적어도 당신 출산하고 나서 이사 갈 정도로는 모아 놓을 자신 있다니까 그러네? 아무튼 지금 당장은 난 당신 못 믿어. 내가 당신보다 돈 많이 불려서 나중에 아무 소리 못하게 할 거니까 두고 봐.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경제권을 저에게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문제는 제가 남편놈의 똥꼬집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첫 아이 낳을 때까지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요? 저에게 큰 소리 뻥뻥 쳤죠. 재정관리 자기가 하는 대신
2년 안에 목돈 모은다면서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남편 놈이 제가 제왕절개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와중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돈이 없어. 당신 병원비랑 조리원비 거의 돈 1,000만 원 들겠다던데. 나 돈이 없는데 어째? 카드 긁으면 한도 초과일 거고 아마 다음 달에 메꾸려면 이 돈으로는 택도 없을 텐데 어쩌냐. 당신이 장모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돈이 없다니? 당신 나한테 경제권 안 주는 대신 열심히 모으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근데 갑자기 돈이 없다는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미안해 여보. 그동안 내가 뭘 어쨌는지 도대체가 돈이 안 모이더라. 그렇잖아. 돈 모으고 생활비 관리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 당장 당신 병원비 결제하면 다음 달에 펑크 날 것 같은데 비상금 좀 없을까? 아니면 장모님한테 살짝 당신이 부탁해봐. 딸이 애 낳았는데 병원비 정도는 해주시겠지. 뭐? 애 낳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돈이 없다니. 왜 돈이 없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집에 가면 이제 돈 관리는 당신이 하지 마. 손 떼. 알겠어? 그때 남편에게 실망도 많이 했고 누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제가 배불러 오는 와중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다 준 돈이 없다고 하니 의아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그때 주식이랑 코인을 해가면서 일확천금을 꿈꿨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그런 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 낳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권은 제가 가져오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잘한 일은 그거 하나 같아요. 그나마 제가 돈 관리하면서 전세 탈출하고 악자까지 재테크해가며 돈을 모아 없는 재산을 조금씩 불려나갔으니까요. 그러지 않았다면 저 아마 이혼할 때 남편과 나눠 가질 재산도 없었을 겁니다. 남편과의 문제도 경제적인 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시댁과의 문제도 많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아주버님과 남편과의 관계가 제가 알던 것과 많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저는 형님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한 번도 해주신 일이 없었어요. 사이가 좋다거나 어머니 칭찬도 듣지 못했지만 아들들에게 집착이 그렇게나 많은 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장남인 아주버님은 아주 냉정한 스타일이라 그런지 상대적으로 편한 우리 남편에게 어머니는 연락도 더 많이 하시고 기대시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이 차남이라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혀 반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둘째 아들인 남편과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셨어요. 웃긴 건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일도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통은 어머니가 큰 며느리 통해서 집안일을 챙기시는데 어머니는 형님은 애들 챙기고 아주버님 내조에 친정식구 건사까지 하느라 힘들 거라면서 저에게 온갖 부담을 다 지우셨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시아주버님을 집안의 기둥이라 생각하시고 어머니는 큰아들을 어려워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꼼짝 못하시는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줄 재산은 죽을 때까지 다 퍼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요. 아마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다면 아들들에게 큰 소리 꽤나 쳤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시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한번 큰 소리를 못 치셨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형님에게도 어쩐 일인지 뭐라고 싫은 소리 한번 한 적이 없으세요. 결혼 전 일을 잘 모르는 저의 눈에는 그냥 어머니가 형님 눈치를 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도 아주버님이 대출이자를 내준다는 말을 언뜻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 명의가 아주버님 건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어머니 명의 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아주버님 사업자금을 융통해 줬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모든 가족의 생계가 아주버님에게 달려있다 보니 어쩔 수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관여한 일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우리 남편과 그다지 우애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 남편을 회사에서 일하게 하면서도 모든 걸 알려줄 만큼 믿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를 믿지 않는 형에게 나름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받는 월급이나 회사 내에서의 자기 처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자랑하듯 본인이 형 회사를 맡아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개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은 도대체 회사 굴러가는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월급도 어느 날은 많이 줬다가 어느 달에는 힘들다고 적게 주고.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주버님도 이유가 있겠지. 혹시 회사가 어려운 건 아닌지 당신이 물어보지 그래? 사실 월급이 오락가락한다는 건 저도 걱정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에게 진지하게 회사 굴러가는 얘기를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골치 아픈 건 딱 싫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됐어. 형이 회사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아휴,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면 형처럼은 안 하겠다. 암튼 형은 내가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거 싫어하니까 물어보기도 싫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회사 돌아가는 일을 안 알려준다고 불평을 해. 당신도 일을 배우려면 속사정을 좀 알려고 해야지. 아주버님 회사 작년 결산 내역 봤어? 매출이 얼만지 부채가 얼만지 재무제표 보면서 파악은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귀찮아하면 당신은 월급 받을 자격 없는 거야. 제가 답답해서 한 소리 해도 남편은 마냥 한량 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자기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아주버님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남편이 저렇게 잘난 척을 하지만 아이 낳고 괜히 직장을 그만뒀다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인 센스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 저에게 돈 없다고 고백한 뒤로는 제가 돈 관리하면서 또박또박 받아오는 월급으로 결혼 6년 만에 전세 타출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학교 간 뒤부터는 도저히 외벌이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자리 알아보고 재취업해서 아이 학원비도 대고 남편이 생활비 적게 줄 때는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노고를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도 서운한 적이 많았어요. 제가 돈 관리하면서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니 남편은 저 몰래 딴짓도 많이 했습니다. 주식도 했고 코인도 기본이고요. 그것만 했으면 다행이게요. 남편과 사는 동안 저도 이혼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온 적 많아요. 그래도 저를 배신하는 일은 없으니 참은 건데 딱 한 번 선을 넘은 일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주머니에 돈이 여유로우면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는 게 국룰인가 봐요.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30살짜리 새파랗게 어린 여직원을 꼬시며 썸 타고 바람까지 피울 뻔한 일을 제가 초장에 잡아서 아주 아작을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에게 다 까발리고 이혼하겠다고 난리쳤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평생 저한테 머슴처럼 잘하고 살겠다고 하길래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가 주겠다고 용서해 준 일이 있었어요. 끝까지 가지만 않았다 뿐이지 가정을 두고 여자에게 치근덕대며 어떻게 해보려는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 아닌가요? 주변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사귀면서 나름 인고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믿을 건 남편보다 통장 잔고더라고요. 빠듯한 와중에도 저는 부동산 하시는 엄마 조언을 얻어가며 월세 받는 오피스텔도 마련했고 또 전세 끼고 마련한 작은 평수 아파트가 호재로 인해 많이 올라 꽤나 재미를 봤어요. 결혼 10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정도 재산 일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미덥지 않은 남편 놈이지만 이렇게 사는 게 결혼 생활인가 싶어 힘든 일이 있어도 친정 부모님께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거진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게 큰 우환이 시댁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무렵에 시아주버님이 큰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아마 출장길에 졸음운전을 했던 걸로 짐작합니다. 한밤중에 남편이 형님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놀라더라고요. 형이요? 지금 바로 집사람이랑 갈게요. 어디 병원인데요?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이 시간에 형님이 왜 전화하셨대? 이럴 때가 아니야, 여보. 빨리 옷 입어. 우리 지금 병원 가야 해. 형이 오늘 사고가 났대. 남편은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빨리 옷을 입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랐죠. 가면서 들어보니 이미 형님이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리 됐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랑 오감 정이 없어도 당연히 가슴이 철렁했죠. 우리 집에서 아주버님의 존재라는 게 사실 엄청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벼랑간 사고로 사람이 비명행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님은 물론 시어머니도 실신 직전이었고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큰 조카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주버님은 돌아가셨고 남편이 확인을 하고 나서 급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사람 인생이 참 허망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뒷수습은 남편이 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본인의 책임이 되는 일이 많아져서 정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저도 도와주려 했는데 사실 며느리인 제가 아주버님의 재산 문제를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님 위로하는 일밖에는 딱히 할 게 없었습니다. 장례 치르는 비용이랑 형님이 유품 정리하실 때 도움 주는 게 고작이었죠. 문제는 아주버님이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공장 직원들이랑 사무실 직원들만 20명이 넘었는데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벌써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금 결제 문제도 생기는지 남편이 바빠 보였거든요. 아주버님 회사가 규모가 아주 큰 회사는 아닌데다 가뜩이나 제조업이 중국 싼 물가에 밀리는 상황이라 예전보다 거래도 많이 줄어서 회사가 어렵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그리 미덥지 않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었죠. 어머니 뜻도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아주버님이 물려받았으니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남편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달 상간에 남편은 졸지에 회사 대표가 되었어요. 만약 제가 남편이었다면요. 저는 잠도 못 자고 업무 파악하고 회사 일을 배우려고 했을 것 같아요. 말이 좋아 대표지. 줄줄이 딸린 직원들 밥줄을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형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채운 자리를 더 잘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표놀이가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자기가 회사 사장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황홀하고 즐거운지 일을 배우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라며 직원들을 믿겠다고 서류 검토는 제대로 하지도 않더라고요. 재정도 모르고 회사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대체 뭘 하겠습니까? 당장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서류 사인만 하면 자기 일은 끝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진짜 배가 불렀는지 회사 대표로 등기를 하자마자 아주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짓이 아주 기가 찼습니다. 글쎄, 법인차를 벤츠로 바꾸더군요. 회사 사장이 그 정도는 타고 다녀야 한다면서요. 당신 그런 식으로 회사 돈 함부로 쓰다가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정신 차려. 당신 회사 사장 그냥 앉아있는 자리 아니야. 그리고 회사 어렵다는 소리를
내가 직원 통해서 들었단 말이야. 재정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직원 말로는 월급 2달 밀리기도 했다던데. 이런 상황에 차를 뽑아? 당신 같은 사장이면 나는 바로 사표 내고 나갈 것 같다. 보다 못해 한마디 하면 남편은 예전에는 찍소리 못하던 사람이 저에게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남자가 하는 일 뭘 한다고 건방지게 조언이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 눈에도 미덥지 않는데 남들 눈에는 오죽할까 싶어 저라도 바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싫은 소리는 했지만 그런 말을 한 이유는 그래도 남편이 아주버님이 하던 회사 대표 역할을 잘해주길 바라서였어요. 하지만 이 인간은 끝내 저의 충고를 듣기 싫었나 봅니다.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툼 끝에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어서 더 배신감이 들었죠. 당신은 내가 그렇게 우습고 못 믿어온가 본데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나 형보다 훨씬 사업 잘할 자신 있는 사람이야. 직원들도 벌써 나갈 사람은 알아서 나가고 다 내 말 잘 듣는 직원들만 남았다 이거야. 다 알아서 나 보필하는데 당신만 왜 그러냐? 지겹다 지겨워. 그냥 우리 그만두자. 나도 당신 찾고 산 세월이 10년이야. 뭐? 그만두자고? 당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질 건 뭐야. 내가 그만두자는데. 나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 없는 사람이야. 알아? 내가 이제 회사 사장이고 대표인데 당신을 뭐하고 참고 살겠냐? 맨날 나보면 싫은 소리 나고 말이야. 당신은 남자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야. 알아? 그래서 이제라도 당신 비위 살살 맞추면서 살랑거리는 여자랑 살고 싶다 이거니? 못할 게 뭐겠냐? 남자들이 돈만 있어봐라. 나이가 환갑이 아니라 칠순이라도 여자들이 붙는 법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재산 다 나눠 가져. 딸도 당신이 키우고 양육비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아주 막 나가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사장이라고 세상이 자기 편인 줄 알았나 봅니다. 양육비 좋아하네. 나는 다달이 당신한테 돈 나올 거 기대 안 하는 사람이야.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거고 우리 딸 얼굴 다시는 볼 생각하지도 마. 이혼? 좋아.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도 이제 당신같이 덜 떨어진 인간한테 해방돼서 살아보자. 이혼해주면 내가 고맙지. 이혼하자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할 말을 먼저 해줘서 속 시원한 기분이었달까요? 다만 주제를 모르고 저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꼴이 얄미울 뿐이었죠. 남편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요? 사과는 기대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맘 바뀔까봐 빨리 사인하라고 했어요. 저는 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긴 했어요. 만약 내가 이혼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결혼해 살면서 제가 불린 것들 전부 철저하게 분리해서 내 명의로 해놓았고요. 남편과 제가 같이 기여한 재산은 정확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양육비 매달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집을 가져가기로 했고요. 남편은 현금 자산 3억의 절반이랑 오피스텔을 가져가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으니 당연히 재산 분할은 저에게 유리했죠. 살던 집과 제가 결혼해서 산 작은 아파트는 둘 다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끝나고 숙려 기간을 거쳐 우리 부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전에 이미 짐을 빼서 나갔고 시댁에는 서류 정리가 끝나고 남편이 직접 이혼 소식을 알렸어요. 한동안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계속 오길래 좋은 소리 못 듣겠다 싶어 시가 식구들 번호는 아예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살던 집을 전세 놓을 준비를 하고 친정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마침 부동산 하시는 엄마가 좋은 집을 찾아주시기도 했고
오랜 꿈이었던 가게를 오픈하려고 작은 상가도 계약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 뭔가 일이 더 잘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딸도 엄마와 아빠 이혼을 큰 충격으로 생각지 않고 외할머니와 할아버지 사랑 속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동네에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기도 했고 바쁘다 보니 이혼의 아픔과 상처도 떠올릴 새가 없었죠. 그런데 전 남편 놈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혼하고 채 반년도 안 지났을 무렵인가 봐요. 자기 딸 보고 싶다고 한 번도 연락도 없던 그 인간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군요. 저는 시가 식구들 번호를 차단했지만 아이 아빠는 혹시 몰라 차단은 안 해뒀거든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인간이 참 이혼해서 몇 개월이나 지난 마당에 저한테 한다는 말이요. 글쎄 살려달랍니다. 뭔 소린가 싶어 황당했죠. 여보, 아니 희진 엄마, 나 좀 살려주라. 뭐? 몇 달 만에 전화해서는 갑자기 살려달라니. 당신 회사 대표라고 잔소리하는 마누라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잖아. 이혼한 마당에 살려달라는 건 또 뭐야?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야. 당신 포천 사무실로 좀 와줄 수 있어? 만나서 당신한테 꼭 부탁할 게 있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안 그럼 나 죽어, 이진 엄마. 그러더니 저에게 사정사정하며 회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됐다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전화를 하며 일단 만나서 자기 사정을 들어달라길래 친정인 의정부에서 멀지 않은 거리이니 일단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 사무실 들어가기 전 공장 돌아가는 꼴을 보고 아, 망하기 일보 직전이구나 직감이 왔습니다. 일단 공장에 직원들이 없이 거의 텅 비어 있더라고요. 사무실로 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온갖 집기류에 붙어있는 차 앞딱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대체 이게 다 뭐야? 당신 자신만만하게 아주버님보다 잘할 자신 있다며. 저것들은 다 뭐야? 다 압류된 거야? 근데 이런 꼴 보여주자고 나를 여기 부른 거니? 몇 달 만에 본 전 남편은 아주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를 절박한 표정으로 보더니만 희진 엄마, 알고 보니까 형 하던 사업이 빚더미더라. 그것 때문에 형이 되게 힘들었나 봐. 근데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할 수준이야. 자그마치 20억이 넘는다는데 여기 다 처분하고 팔아도 그 돈 다 못 갚을 것 같아. 나 어쩌면 좋냐. 당장 직원들 월급 두세 달 밀리니까 다 나가버리고 엄마 집은 이미 예전에 형이 대출 다 끌어다 써서 팔아도 돈이 안 되는 상황이래. 희진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회사 사장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저랑 이혼까지 하자는 놈이 참 처절하게 몰락했더군요. 아주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심상치 않다 했는데 회사가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재정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제가 회사 돌아가는 사정 배우고 파악하라고 할 때 코웃음 치더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을 도와? 우리 이제 남남이야. 급한 대로 당신 나보다 아끼던 차라도 팔지 그래? 희진 엄마, 이미 판지 오래야. 당신하고 이혼하자마자 일이 펑펑 터지기 시작하는데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매달 갚을 돈이랑 나가는 돈이 매출보다 많은데 어째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계속 은행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채는 늘고 갚지는 못하고 정말 파산 직전이야. 당신이 나 몰라면 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니까. 당신 우리 이혼할 때 재산 다 챙겨갔잖아. 우리 살던 집. 그거 지금이라도 나한테 양보해줘. 부탁해 여보. 나 좀 살려줘.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아빠잖아. 당신 정말 내가 이대로 쫄딱 망하길 바라? 남편이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상황이 너무 통쾌하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쫄딱 망하든 말든 이제는 내가 알 바 아니지. 당신
딸 보고 싶다는 말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잖아. 근데 뭐? 우리 딸 아빠 좋아하네. 우리 희진이는 당신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해. 양육비 일시불로 받은 셈 치고 그 집 내가 가져온 거 몰라?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참 우습다. 돈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차부터 바꾸고 마누라 내치는 인간한테 내가 미쳤니?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길거리 나왔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줄래? 그러자 전 남편 놈이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희진 엄마 제발. 당신이 지금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끝장이야. 나 이혼할 때 나눈 현금은 이미 다 털어먹고 없어. 진짜 지금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도 없다니까. 당신 이렇게 가면 마음 편할 것 같아? 당신도 마음 불편할 게 뻔한데 왜 그리 매정해? 막말로 당신 나랑 이혼하면서 편하게 살 재산 다 뽑아먹은 거 그거 다 누구 덕이야? 결혼해서 사는 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 덕분이잖아. 차라리 도와달라는 말이나 할 것이지. 거기서 또 제가 이혼할 때 가져간 재산이 자기 덕이라는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 잠시나마 들었던 안 됐다는 생각이 저 멀리 날아가더군요. 뭐? 아이고, 당신은 이제 보니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본데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재산 불렸다고? 막말로 당신이 관리했으면 나처럼 불렸을 것 같니? 당신은 탕진했으면 했지 절대로 돈 못 모을 사람이야.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다녀가면서 겨우 살만해지게 해놓으니까 이혼하자던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우린 이미 남남이야. 당신이 사정한다고 내가 들어줄 이유 없고 당신이 저지른 건 이제 알아서 책임지고 감당할 줄 알아야지. 그럼 잘 극복하길 바랄게. 나한테 이딴 식으로 다시는 보자고 하지 마. 전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제가 나가는 걸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보아하니 남편은 이미 다 말아먹은 듯 했고 저는 나오면서 남편에게 꼴 좋다고 통쾌하게 비웃어줬네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 외제차 옆에 젊은 여자 태우고 다니며 돈질할할 생각에 아주 신나 있었겠지만 어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답니까? 아마 회사 말아먹으면서 노력 없이 얻은 거 없고 사람 신이 져버리면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 조금은 느꼈을 겁니다. 그 사람 성격상 뉘우쳤을 리는 없죠. 자기 급하니까 생각난 게 전철아니요. 아마 제가 가져간 돈이랑 재산을 계산하면서 어떻게든 되돌려받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가 한 짓을 알아야죠. 10년 세월 내조하고 우리 가족 위해 희생한 제가 왜 이제 와서 전 남편을 돕겠습니까? 그 후 제가 건너 듣기로는 결국 남편은 파산 절차 밟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집도 다 말아먹고 아마 어머니는 자기 형수랑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소식이 끊겨서 지금은 어찌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흘러간 일은 그냥 붙잡지 않고 놔두기로 했어요. 키워야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나와 아이 앞날만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가게 열심히 꾸려가며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이혼 얘기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의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매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저의 이혼 이야기를 보내려니 쑥스럽기도 하고 내 이야기가 다른 분들이 듣고 공감해 주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혼했고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친정 부모님께 거의 기대서 사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친정집이 부득이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이곳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에는 경기도 하남시에 살다가 이혼 후에는 친정인 광주로 내려왔으니 예전 남편 놈과 시댁은 아예 거의 연락도 못 듣고 삽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지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결혼 9년 차일 때 이혼했어요. 이유는 시댁의 웃기는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옆에서 도와준 은혜를 완전히 다 잊고 자기들이 잘나서 극복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빈손으로 소박을 맞고 가만히 참고 있을 사람이 결코 아니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대 선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이혼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집안인 줄 몰랐냐고요? 네,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지만 우리 시댁은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어디 경상도 총구석에 처박혀 세상 변하는 줄 모르는 그런 집안도 아니에요. 멀쩡히 아들, 딸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에게 조선시대 잣대를 들이밀면서 희생을 바라고 무시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일이요. 참 서러웠던 일인데 저 처음 결혼해서 새색시였을 때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결혼 첫 해 첫 명절에요. 아직도 어머니가 한 말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결혼한 첫 해에는 원래 친정에 안 가고 시댁에 친척들 인사 다니는 게 우리 집 전통이야. 그러니까 올해는 친정에 가지 말고 다음 설에나 다녀오도록 해라. 너희 친정 부모님 걱정 안 하시게 미리 전화는 넣어두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걸로 불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시집 오면 일단은 시어른 말이 친정 부모님 말보다는 우선이라는 거 알아둬. 네? 어머니, 근데 이번 명절에는 사위 온다고 엄마가 준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할머니도 연로하신데 제가 자주 내려가지는 못하는걸요. 손주 사이 보신다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 명절 당일 아침에는 친정 내려갈게요. 예! 명절에 전라도 광주까지 내 아들더러 운전을 하라고? 차라리 명절 전에 다녀오지 그랬어. 명절 한 주 전에는 어머니가 와서 명절 준비하라고 하셔서 못 다녀왔는걸요. 제가 미리 고속버스 표도 끊어놨어요. 다녀오게 해주세요, 어머니. 제가 표까지 끊어놨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마지못해 그럼 다녀오라고 인심 쓰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웃긴 건 저에게 하신 당부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절에 미리미리 다녀와. 멀기도 멀다 전라도 광주라니. 이러니까 사돈도 가까이 사는 사람 보려고 하는 건가 보네. 아무튼 내 말 명심해라.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서 보내야 한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 다음 명절부터는 저는 미리 친정에 다녀왔고 엄마에게는 시어머니 핑계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미리 왔다 가는 거란 이유를 댔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야 딸이 명절에 오든 다른 날에 오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언제든 온다고 하면 좋아하시죠.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명절 전 주말에 시간을 내에 내려간다고 하면 그날은 장사를 못 하세요. 남들 다 쉬는 명절 당일에 딱 하루 쉬십니다. 늘 바쁘신 부모님 명절에 내려가서 명절 분위기도 내고 인사도 드리고 싶지만 결혼 초부터 자기네 집 전통이라면서 친정에 못 가게 하니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 저처럼 가만히 안 있을 여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당한 일 당하면 잘 따지고 권리도 찾는 게 요즘 며느리라지만 저는 그 당시 20대였고 결혼을 해봤어야 알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저처럼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줄만 알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작해야 참다 남편 앞에서 투정 부리거나 눈물방울 흘리고 마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남편도 어리고 잘 몰랐습니다. 중간에서 남자가 어찌해야 중간 역할을 잘하는 건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면 처음에는 좀 받아주는 듯 하다가도 끝에는 꼭 제 탓을 하며 화를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나한테 일일이 고자질하지 말고 알아서 어머니께 대처를 못해? 그냥 적당히 네네 하면 되는 거잖아. 당신이 나한테 징징댄다고 매번 어머니께 그러지 마시라고 어찌 말씀드리냐? 저번에는 내가 네 편 든다고 우리 엄마가 우시더라. 그럼 난? 당신은 나 속상한 건 생각 안 해? 명절에 친정에 가지 말라는 것도 속상한데 결혼 첫 해라고 시부모 생신상 차리라고 하시고 나 음식 못하는 거 아시면서 왜 주말마다 며느리 밥 드시겠다고 우리 집에 쳐들어오시는 건데? 이 정도는 당신이 중간에서 어머니께 너무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아유, 그게 뭐가 너무한 거야? 우리 엄마는 예전에 할머니랑 같이 사시면서 온갖 시집살이 다 하고 사셨단 말이야. 너한테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겪은 거 10분의 1도 안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랑 어머니 사이 멀어지는 얘기는 하지 말어. 나 가뜩이나 장사 힘들고 사업 신경 쓰느라 골치 아픈 사람이야. 집안일로 자꾸 속 시끄럽게 하지 말아줘. 하필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한창 힘들 때 남편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이까지 있어서 당장 결혼 생활 때려치우겠다고 결단을 내릴 수도 없었고요.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시어머니요? 상견례 하면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친정에서 큰딸이고 시어머니는 차남을 장가 보내는 거였는데 자기도 딸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마음을 100번 아신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안심시키셨는지 몰라요. 제가 26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라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정아가 살림이고 음식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직 시집 보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저희는 이서방만 믿습니다. 사돈 눈에 조금 어려 보이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무슨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딸이 가까이 살면 참 좋겠지만 멀리 신혼집 차려서 더 걱정되시지요? 마음 놓으세요. 저도 딸 키워 시집 다 보낸 사람입니다. 사부인 마음이 어쩐지 잘 알아요. 우리 정아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둘째 딸내미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 며느리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 친정엄마는 어머니의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사부인, 그런데 우리 정아가 솜씨는 없지만 엄마 밑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지는 않았어요. 예의범절 잘 알고 도리도 잘 아는 아이입니다. 가만 보면 이서방도 교육을 참 잘 받았던데요. 사부인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저한테 못 배운 음식이나 살림 솜씨라면 모를까요. 돌려 말씀하신 거지만 내 딸 가르치겠다고 괴롭히지 말라는 뼈 있는 말이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는지 웃으시더라고요. 예, 사부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견례 때 결혼 논의하면서 양가에 크게 감정 상하는 일 없이 결혼 논의를 잘했습니다.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이 원래는 시댁 근처로 올라오시려고 했는데 마침 시댁에서 전라도 여행을 잡아놓으신 김에 광주에서 보자고 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견례 후에는 배가 부른데도 우리 부모님이 하는 식당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엄마가 식사 대접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하는 식당을 보고 조금 놀라셨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부모님이 작은 식당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기사식당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셨나 봅니다.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식당을 엄청 크게 하시거든요. 분점도 광주에 2군데나 있을 만큼요. 어머, 나는 네 친정 부모님이 식당을 이렇게 크게 하시는 줄은 몰랐어. 나중에 네가 부모님 식당 물려받으려면 이렇게 멀리 시집 올 게 아니라 광주에 계속 살았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결혼하고 광주에서 자리 잡고 살았어도 됐겠다. 아, 식당 일은 뭐 아무나 하나요. 저는 이렇게 직장이나 다니고 책상머리나 지킬 줄 알지 식당 일은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 닥치면 다 하는 거지. 나는 예전부터 내 이름 걸고 식당 하나 제대로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부럽구나.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이 같이 식당 하시면서 주택에 텃밭 일구고 사는 모습을 되게 부러워하셨습니다. 제 눈에는 시어머니도 나무럽지 않게 사시는데 힘든 일하는 우리 부모님을 왜 부러워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시아버지도 자전거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하시는데 남편이 시아버지와 같이 운영합니다. 원래는 시아버지가 하시던 일인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댁도 나름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집도 시댁 근처에 그 당시 4억 원 좀 안 되는 아파트를 얻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요즘 세상에 어느 한쪽에서 집을 다 부담하는 건 경우가 아닌 듯하다며 우리도 형편이 되니 절반을 보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도 대출 없이 처음으로 자가로 시작했어요. 집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였고 친정 부모님이 남부럽지 않게 혼수랑 예단 다 맞춰서 해갔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저에게 꼬투리 잡으래야 잡을 만한 건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 친정 부모님이 우리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생각하는 시부모 드물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깜빡 속으신 거죠. 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시댁의 딸처럼 예쁨 받고 살 거라 믿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하지만 결혼 첫 해부터 명절에 못 가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쭉 저 혼자 소갈이 할 일들이 연속으로 있었어요. 한마디로 극심한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별일이 다 있었어요. 명절 때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하는 건 충격도 아니었죠. 저한테 말도 없이 주말 저녁에 어머니가 불쑥 오셔서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따가 고모네랑 작은 데 오기로 했어. 우리 집은 좁잖아. 그래서 너희 집으로 오라고 했다. 얼른 준비하자. 저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치셔서 저러니 놀랄 수밖에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요? 저 지금 입덧 심해서 음식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은데 어쩌죠? 이런 건 미리 연락 좀 주시지. 내가 아들 집 오는데 무슨 연락을 해? 식구들끼리 모이는 일에 무슨 계획이 필요하니? 다들 가까이 사는데 얼굴 보고 싶으면 모이는 거지.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집안이니 네가 며느리로서 잘해야 한다. 갑자기 우리 신혼집에 남편 친척들 다 초대하고 입덧 때문에 구역질하면서 음식 설거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시댁과는 20분 거리로 가까운데 툭 하면 퇴근 후 주말에 오라 하면서 음식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시부모님 생신이라도 되는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 보고 음식 차리기 바빴고 명절은 남편 시할머니까지 찾아뵈면서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다 시키더군요.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시켰지만 남편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출산하고 아이 키우면서 제가 집에 있게 되니 시댁에서 오라는 소리에도 아기 때문에 못 간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점점 내공이 쌓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시어머니와의 마찰은요. 그래도 남편이 어지간히 잘해주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놈이 속을 썩이면 결혼 자체에 회의가 든답니다. 아이 키우면서 저도 남편과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돈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생활하는 9년 동안 자그마치 3번 넘게 돈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조신하게 자기 아버지가 하는 사업 같이 도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만 아껴 쓰고 저축하면 될 텐데 돈을 가만 놔두질 못했어요. 속빈 강정이라는 말 아시죠? 결혼해 보니 결혼 전에 남편과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허세를 부렸다는 사실도 하나둘씩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제가 같이 벌면 상관없죠. 그런데 자꾸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저보고 친정에게 빌려오라는 둥 기대는 일이 잦아서 그 일로 남편과 싸울 일이 많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식으로 겨우 모아놓은 목돈을 날려먹질 않나. 시아버님과 같이 하던 사업을 답답하다며 자기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만두고 나와서는 전혀 연관없는 엉뚱한 호프집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수억이 들어갔는데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가면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찌 되었는지 아세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남편 하는 꼬락서니 보고 불안해서 매번 가게 어찌하고 있는지 생활비는 왜 제대로 안 주는지 물어봤는데 매번 신경질만 내더라고요. 나중에 안 거지만 자기 부모님에게까지 손 벌려가며 상가 월세 충당하고 가게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중국발 악재가 겹치면서 시아버지 사업도 느닷없이 어려워졌어요. 시댁에서도 돈이 필요한데 남편은 부모님께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않았으니 문제였습니다. 부모님 개인 돈이라면 상관없죠. 매달 꼬박 이자를 내야 하는 은행 돈까지 자기 부모님 이름으로 돈을 빌려놓고 돈 없다고 배를 째버리니 어쩌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다하다 주부인 저에게 비상금 없냐고 묻더라고요. 없다고 했더니만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본인은 돈이 급하고 절박해서 그런 거겠지만 듣는 저는 당연히 황당했죠. 당신 그동안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뭘 한 거야? 왜 우리 돈이 1억도 없어?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집 담보로 대출도 이미 빼먹고 내가 가진 비상금도 전부 다달이 생활비로 까먹었잖아. 당신 먹고 쓰는 건 전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 돈을 얼마나 가져다 줬다고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해? 그럼 사정 어렵다고 장모님께 부탁 좀 해봐. 그래도 장인 장모님은 여유가 있으시잖아. 어떻게 급한 대로 한 5천만 원 정도만 안 될까? 우리 아버지도 지금 사업 어려운데 내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다. 지금 믿을 구석은 당신뿐이야. 내가 오죽하면 당신에게 이런 부탁하겠냐? 한번 도와줘. 그렇게 시댁 사정이 어려워지니 저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 키우다 보니 저도 경력 단절이 5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학원을 차려야 하나 싶었는데 그럴 돈도 없었고요. 아이 때문에 학원 강사 일을 풀타임으로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 해달라는 말은 친정 부모님께 결국 말도 못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야 제가 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수 있겠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딸 걱정 시작하실 텐데 죽어도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친정에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하시던 부품 공장이 부도를 맞은 겁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자기 맘대로 운영하던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죠. 시댁에서는 급한 대로 집을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주변에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야말로 시부모님 두 분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되셨던 겁니다. 시누이도 살기 힘들어서 자기 친정에 자주 오지도 못했으니 딸 도움을 바라지도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시부모님은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우리 집에 당분간 들어오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시어머니가 제일 풀 죽은 모습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자식네 집에 얹혀 살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제 겨우 환갑 지나는데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도 집 팔고 재산 처분해서 남은 빚은 많이 갚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니. 평생 만들어 놓은 거 하루아침에 까먹고 아들놈은 별 볼 일 없이 저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야? 어?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런 상황이 되니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 부모님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우리 집에서 시부모님과 합가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이셨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업하시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재산 하나 없이 아들네 집에 얹혀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아유, 엄마는 네가 걱정이야. 애 키우랴, 학원 일하랴. 지금도 힘든데 네 시부모님까지 집에서 어찌 모시니? 응? 나만 불편한가? 시부모님도 지금 망연자실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셔. 이 서방은 가게는 잘 굴러가고 듣자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더구만. 아유, 원래 장사도 하던 사람이 해야 하는 법이야. 음식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술집이 장사가 되겠어?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가 없구나. 이럴 게 아니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 한번 날 잡고 광주에 좀 내려와. 오는 김에 이서방도 같이 내려와라. 엄마는 광주에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나마나 엄마가 돈을 빌려주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내려갔더니 엄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하는 식당 비법을 전수해 줄 테니 지금 남편이 하는 가게에 술 장사를 접고 식당으로 업종 변경을 해보라는 말이었어요. 사부인도 음식 잘하신다고 들었어. 예전에 식당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장모님. 그건 그런데요. 갑자기 식당을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가게도 월세 내기 빠듯하고 리모델링 하려면 돈도 들 테고요. 당장 이번 달 우리 생활비도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 아니면 힘든 상황인데요. 이 사람아, 그래서 자네 이렇게 한 집에서 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살면서 내 딸 힘들게 할 셈이야? 얼른 뭐라도 방법을 찾아서 집안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일단 내가 당장 돈 들어가는 건 대줄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봐. 대신 잘 되려면 자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당분간은 나한테 열심히 배우고 힘든 건 각오해야 해. 장모님,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집사람 평생 업고 다니죠.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우리 식구 살리셨어요. 제가 평생 잘해서 갚을게요. 엄마가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남편이 하던 가게 자리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식당을 다시 차려준다는 말에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기뻐했습니다. 큰절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동안 서운했던 일 다 잊으라고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흘린 눈물은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위기의 늪에서 우리 엄마가 구해줬으니 기쁨의 눈물이었겠지만 저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울었어요. 딸이 뭐라고 힘들까봐 이렇게까지 도와주나 싶어서요. 친정이 잘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힘들게 평생 식당 하시면서 번 돈을 내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하는 가게가 목이 나쁜 자리는 아니었어요. 상가 모퉁이 1층이고 월세가 좀 비싸도 자리는 좋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출을 못 내고 장사를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 엄마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 전했을 때 시어머니가 기뻐하신 건 뭐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쌓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 시집살이 시키고 막말하셨던 거 조금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는 안 하셨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 거기서 자기 아들 잘났다는 말은 안 하시긴 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도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광주까지 직접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전화로 고맙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사부인, 이렇게 우리 힘든 형편 다 알고 도와주시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내가 이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는 부모 될까봐 얼마나 속상했는지. 사부인이 도와주시는 대로 제가 열심히 배워서 잘해볼게요. 내가 며느리 복이 많아서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살아나나 봅니다. 식당 대박 나서 이 은혜를 갚을 날이 꼭 와야 할 텐데요. 저도 우리 딸 때문에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서방이랑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해요. 저도 돈이 남아나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당분간 가게 월세는 제가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는 식당 분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가게 자리도 좋으니 맘만 있다고 소문나면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아이고, 가게 월세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사부인. 가게 잘 되면 지금 도와준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갚아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건 잘 될 때 가서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열심히 배울 생각 하시면 되죠. 엄마는 식당을 내주기로 결심하시고 나서 한동안 저희 집을 주말마다 오가며 리모델링 진행 상황도 챙기셨고 시어머니도 광주까지 내려가 엄마에게 음식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과 같이 지내면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급하게 투룸 아파트까지 얻어주셨어요. 시부모님은 뭐 우리 친정 부모님 덕을 아주 톡톡히 본 거죠. 덕을 본 정도가 아니라 대박인 거죠. 어쨌든 저는 사정상 아이도 챙겨야 하고 학원도 나가야 하니 식당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 아주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만약 오픈일을 늦추면 하루가 지나도 손해인 상황이라 석 달 만에 식당을 급하게 오픈했습니다. 엄마도 걱정되시는지 한동안 가게 돌아가는 거 봐주시고 음식도 계속 도와주시느라 저희 집에 머무르셨어요. 식당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첫날부터 대박까지는 아니고 중박을 쳤습니다. 밤에만 장사하다가 오전부터 저녁 시간까지 장사를 하니 가게를 놀릴 일도 없었고 매출은 남편이 호프집 할 때랑 비교도 안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기뻐하셨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가게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이면서 장사도 능수능란해지더라고요. 친정엄마도 반년 정도 지켜보시다가 가게가 자리 잡는 걸 보고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한 번은 저를 따로 친정으로 부르신 적이 있어요. 아이랑 오래간만에 내려가서 주말에 엄마 식당 일도 돕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월세 내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월세 받을 때가 온 것 같아서 너한테 주는 거야. 엄마 마지막 선물이다. 월세는 네가 받도록 해. 여러분이 엄마가 주신 건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월세 내야 하는 식당 상가였고 엄마는 내내 가게 자리를 눈여겨보시다가 마침 상가가 매물로 나오자마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큰 그림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돈을 얼마나 들인 거예요? 엄마 아빠도 이제 번 돈 쓰면서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나 도와주느라 돈만 수억을 쓰고. 그러니까 그 상가가 마지막이야. 엄마가 그건 네 명의로 해줄라니까 너 당분간은 시댁의 비밀로 해. 사람이 위기감이 없어지면 열심히 안 하는 법이거든. 네가 말 안 해도 엄마는 이 서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 앞으로 몇 년 동안 얘기하지 말고 상가 월세는 네가 주인한테 보낼 테니 너한테 달라고 이 서방한테 얘기해봐. 아니지. 어차피 월세 계약도 네가 한 거지? 그럼 뭐 이 서방이 눈치챌 일은 없겠구나. 월세 계약 다시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노후 자금 중 큰 돈을 저를 위해 쓰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는 모자란 말이죠. 저는 엄마에게 남편과 시모가 장사하는 가게 자리를 선물로 받았고 엄마 말대로 당분간은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말했다가는 당장에 월세 안 낸다는 소리부터 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이란 참 간사한 존재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니만 가게가 중박 넘어 대박을 치고 돈이 벌리니 시모와 남편이 예전에 힘들었던 때 했던 말들을 다 잊더라고요. 가게에 일하는 사람도 늘리고 장사가 잘 되자 남편은 자꾸 저에게 매출 거짓말을 하면서 월세를 엄마 보고 더 부담해달라고 부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황당한 건 어머니도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들으라는 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양심 좀 있어라. 우리 엄마가 대체 당신네 집에 해준 게 얼마니? 당신 부모님 사는 집 보증금도 해주셨지? 가게 레시피 무상으로 다 알려주셨지? 리모델링비에 우리 생활비도 도와주셨잖아. 그럼 이제 당신이 월세를 내야지. 우리 엄마가 계속 내기를 바라냐? 그리고 엄마가 전부 해주셨다지만 나는 당연히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해. 당신 설마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데 입 싹 닦을 생각이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긴 말할 거 없어. 당장 이번 달부터 월세까지 포함해서 나한테 붙여. 내가 직접 상가 주인한테 월세 붙일게.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이 그 돈 갚으라고 하면서 도와주신 거래? 그렇다면 나야말로 실망이다. 우리 잘 살려고 도와주신 거잖아. 장모님은 가만 계시는구만. 왜 당신이 더 난리야? 남편과 언성이 높아지니 어머니가 바로 제재하시더라고요. 근데 며느리인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 역성을 드시더라고요. 그만해! 너 지금 우리 힘들 때 좀 도와줬다고 시애미 앞에서 신랑한테 언성을 높이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막말로 네 친정엄마가 도와주셨다고는 해도 장사는 우리가 했어. 네 엄마가 우리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고 우리처럼 잘할 것 같니? 택도 없는 소리. 내 앞에서 돈 내놓으라는 말 같아서 듣기 싫으니까 그만둬라. 어디 이제야 좀 살만해지니까 남편을 잡으려 드는 거냐? 어머니가 노여워하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요.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벌리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저나 우리 엄마에게 고마워해야 하죠. 그런데 지들이 잘나서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실랑이는 그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빚이 한가득인데 주제를 모르고 차를 뽑아서 대판 싸운 적도 있어요. 자기 부모님 사는 집도 우리 엄마가 보증금 넣어준 반전세인데 얼른 모아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정신 못 차렸구나 싶었죠. 우리 엄마가 그 상가를 내 앞으로 해준 걸 알면 아마 득달같이 차만 사는 게 아니라 더한 짓을 했을 사람입니다. 남편은 가게 매출이 월 몇천만 원인데도 우리 엄마에게 다만 돈 100만 원씩 갚겠다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월세도 안 내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 문제를 문서로 단판지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가게에 갔더니 마감했는지 시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남편과 처음으로 대화로 잘 풀어가려고 했지만 역시나 대화는 또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더 길길이 날뛰시더니 제가 시댁을 무시한다며 화를 심하게 내셨어요. 그러더니만 아예 저에게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눈만 뜨면 우리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나도 내 자식 마누라한테 무시당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구나. 이러려면 아예 부부 사이 영 끊고 애도 네가 키우고 살아. 어머니, 지금 진담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도 똑같으시네요. 우리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 구해줬더니 지금 나 몰라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분명 가게 잘 되면 어떻게든 갚아나가겠다고 하셨으면서 이러시면 어째요? 제가 지금 뭐 돈 내놓으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쓸데없는 짓을 하니 그렇죠. 뭐라든지 그냥 놔둬. 내 아들이 쓸데없는 짓 하는 놈 아니다. 그리고 나도 말 나온 김에 할 말을 좀 해야겠어. 어미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친정이 잘 살아서 시부모 도와준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시부모가 사는 집을 코딱지만한 반전세를 얻어주니? 네가 같이 살기 싫어서 얻어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면 적어도 제대로 된 30평대 집을 얻었어야지. 내가 얼마나 쫀심이 상했는지 몰라. 암튼 이제는 돈 벌 일만 남았는데 네가 초치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도 이제 살만해졌으니 새 며느리 알아봐야겠다. 고분고분하게 남편 내조하는 며느리 말이야. 이 꼴 보기 싫으면 네가 그렇게 하든가. 시어머니는 새며느리 얻겠다는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고분고분해지라는 건지 정말 새며느리를 얻겠다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새며느리요? 어머니 지금 정말 저 내보내고 새며느리 얻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헛소리하는 것 같아. 네 친정에서 도와준 거 솔직히 내가 요구한 적 없어. 네 친정에서 차발적으로 해준 건데 나는 네 친정엄마 돈 갚을 이유 없다. 너 자꾸 나나 내 아들한테 친정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한다느니 월세를 내야 한다느니 이딴 소리 할 거면은 당장 애 데리고 나가라. 나는 무조건 시댁에 희생하는 며느리가 좋아. 그런 며느리 주변에 널렸다. 너 아니라도 많아.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저더러 나가라고까지 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슬쩍 어머니 어깨를 치며 말리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절대 어머니 입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내 희생, 우리 엄마의 배품의 결과가 이런 거였나 싶어 그냥 허무하고 맥이 풀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주 깔끔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제가 나가드릴게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내가 나간다고요. 어머니 입맛에 맞는 새며느리 들이시라고요. 이혼이요?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당신 들었지? 어머니가 나 내보내고 새며느리 들인데 당신 안 말리는 모습 보니까 같은 생각인 것 같으니 내가 이혼해줄게. 협의 이혼하고 우리 깔끔히 가진 재산 나눠서 헤어지자. 웃긴 건 두 모자가 무슨 작당을 했는지 이혼 얘기에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저 없는 곳에서는 둘이서 저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협의 이혼 서류 가지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남편 놈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양육비는 줄 수 있지만 가게에서 버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돈을 더 줄 일은 없을 거라네요. 다시 한번 이 인간은 안 되는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협의 이혼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서류는 바로 법원에 가서 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참, 그리고 가게 월세는 앞으로 나한테 보내. 뭐? 왜 자꾸 그놈의 월세 타령이야? 걱정 마. 월세는 내가 안 밀리고 낼 거니까 상가주인 계좌나 알려줘. 어차피 당신 명의로 월세 계약한 거니까 임차인을 나로 바꿔야 해서 주인도 만나야 해. 그러니까 월세 타령 그만해. 너는 우리 아들만 보면 왜 돈돈거려? 그만 좀 해라. 토장 찍은 마당에 이제는 더 청산할 거 없는 거지? 저는 두 사람에게 서류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그 월세 계약은 나랑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 상가 주인이 나거든요. 이번 달부터는 꼬박꼬박 나한테 월세 붙여 당신. 안 붙이면 나는 당신네 내보내고 월세 잘 내는 임차인 들이면 그만이니까. 뭐? 무슨 개소리야? 당신이 상가 주인이라니 그게 말이 돼? 다급한 손길로 서류를 보던 남편과 시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던진 건 상가 등기부 등본이었거든요. 우리 가게가 당신 거라고? 대체 뭐야? 언제부터 그런 건데? 왜 당신은 이 사실을 숨겼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나 이혼 못하겠다. 이혼 서류 도로 내라. 법원에 안 가면 그만이니까 이혼 물러. 시어머니는 못 믿겠다는 듯 계속 등기부를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니, 네 상가라고? 그게 정말이니? 그렇다면 왜 말을 안 한 거야? 너 정말 음흉하다. 우리 앞에서 월세 타령할 때도 네가 상가 주인이었다는 거잖아. 친정엄마가 이런 일을 내다보고 사주신 건 아닌데 참 일이 우습게 됐네요. 암튼 어머니가 먼저 새며느리 드리겠다고 하신 거니 그 말 책임지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요. 협의 이혼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죠. 저는 이혼 소송이 더 좋아요. 그동안 우리 엄마가 도와준 돈도 돌려받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받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월세 안 낸 거 그것도 그냥 받을까 봐요. 원래 저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랑 남편 놈은 기세등등하게 이혼하자던 기백이 한풀 꺾여서는 저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언제 이혼 얘기했냐는 듯 그 입에서 잘못했다라는 소리가 한 100번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참고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하려면 저한테 월세 내는 거 껄끄러우실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차려준 식당 어디 가서 똑같이 할 생각 마시고요. 우리 엄마 가게 상호 상표 등록 해놨거든요. 함부로 쓰면 고소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긴 싸움이 되더라도 이 인간들이 저에게 덕본 걸 되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는 집도 빼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동안 제가 고분고분하게 시모 뜻 따라주고 하니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고마운 걸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에게는 똑같이 해줘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남편과 진흙탕 싸움해가며 8개월의 시간이 걸려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혼 마음먹고 나서 소송까지 이혼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부부 사이 정은 깊지 않은가 봅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그 인간도 어떻게든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위자료도 안 주려고 별 꼼수를 다 부렸고요. 하지만 이혼 소송은 잘못한 배우자가 불리한 법이죠. 장사 잘 되는 가게 덕에 위자료를 조금이나마 챙겨받고 이혼했습니다. 지금요? 남편과 시모는 제 상가에서 장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나서 내보냈어요. 그동안 내지 않은 월세도 받으려고 그 인간 차에 압류도 걸어놨었죠. 결국은 저한테 돈이 없으니 차를 가져가라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마누라 덕보고 사는 거 고마운 줄 모르는 남편 놈과 며느리에게 바라기만 하고 받는 걸 당연한 줄 알던 시모는 그렇게 몰락했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 이혼 후 그 사람이 어찌 사는지는 모릅니다. 자기 아이도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신이 없으니 자기 애도 안 보고 싶나 봅니다. 우리 딸도 아빠 보고 싶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아직 어리지만 조금 더 크면 부모 사이의 일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 별별 이혼 사연 있지만 이렇게 며느리를 우습게 보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니 참 황당하죠? 저는 지금 아이와 친정으로 내려와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학원을 아예 차렸고
엄마가 저에게 해준 상가는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잘 키우며 열심히 살려고요. 다른 분들은 똑똑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